혜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각자 살아야죠.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세월이 무너졌어요. 혜진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그 안에 담긴 수십 년의 인내. 그걸 보며 깨달았어요.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혜진은 제가 변한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 리가 없었죠. 며느리 눈엔 저는 여전히 순한 시어머니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으로 살겠다고.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야 맑아지는 법이라고. 제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참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혜진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결혼 준비 때는 예단 리스트를 같이 정리했고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 도와줬습니다. 아플 때는 죽 끓여서 가져다 줬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혜진이 감기로 누워있을 때였어요. 저는 5시에 일어나 단호박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을 찌고 으깨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따뜻할 때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고. 그런데 혜진은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맛 안 낸다고. 건강식은 담백해야 한다고.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죽을 버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그 미소가 칼일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혜진은 점점 달라졌어요. 잔소리 한마디에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산 옷을 보더니 감 없다고 말했죠. 친구들 앞에서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어요. 차를 대접하려 했는데 혜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찻잔을 치우고 새 세트를 꺼냈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라고. 저는 소파에 앉아 웃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았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민수 앞에서 말했습니다. 효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이 오면 혜진은 친정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민수는 출장이 많았고 혜진은 친정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절하며 생각했어요. 효도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면 이 외로움은 뭘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되뇌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혜진이 명품 가방을 샀을 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놓고 자랑했습니다. 민수 월급으로 산 거라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비는 아깝다고 하더니.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조금 있었어요. 혜진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제 앞에서 웃었어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산다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뭔가 쌓이기 시작한 게 분노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선함이 약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을 준비하며 칼을 쥐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무섭더군요. 제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하지만 그 떨림은 곧 멈췄습니다.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 혜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 눈엔 저는 여전히 순한 시어머니였죠. 그게 제 무기가 될 줄은 혜진도 저도 몰랐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혜진 그리고 민수 삼촌 부부까지 모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수십 년 해온 일이니까요. 식탁을 차리며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마지막으로 앉으려 했어요. 그때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더니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부엌 손 놓으셔야죠. 이 집 살림 제가 관리할게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저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삼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효부라고. 시어머니 수고 덜어주려 한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혜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 눈엔 제가 안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니 이제 편히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 효도하는 거라고. 저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혜진이 원하는 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자리를 지키겠다고.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너무 세게 주먹을 쥐었나 봐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안에 담긴 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젯밤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 모르는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날 밤 식탁 위를 정리하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방관이었습니다. 이젠 다시 참지 않기로 했어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남편 이름으로 된 문서들.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어요. 제 이름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결혼할 때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때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가지 문서에 제 이름을 넣어뒀어요. 몰래? 저는 그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따라가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제가 이 서류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서류를 정리하며 메모했습니다. 어떤 게 제 명의고 어떤 게 공동 명의인지, 어떤 게 민수 앞으로 넘어갔는지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혜진과 민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재우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법률 쪽에 밝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음은 태식이었습니다. 남편 동생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등기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 확인해야 할 것들. 글씨가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혜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핸드폰 빛이었을 겁니다. 자기 전에 늘 보니까요.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혜진은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순한 시어머니니까 참고 또 참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인내가 제게 준 건 약함이 아니었어요. 인내심과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제 이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나이 들면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고. 민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에 장부를 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체크했습니다.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혜진이 제게서 빼앗으려 한 것들을 되찾는 일. 아니, 애초에 제 것이었던 걸 지키는 일.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혜진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며느리는 안방에서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제 방까지 바꾸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순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았던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날 저는 재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우는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형님 생각이 난다고. 저는 안부를 묻고 본론을 꺼냈어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재우는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오면 자세히 봐주겠다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식이었습니다. 남편 동생이었어요.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태식은 놀라워했어요. 형님 댁에서 무슨 일이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등기부 확인하고 명예 정리하는 일이라고. 태식은 알겠다며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재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재우는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문서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재우는 꼼꼼히 봤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작은 글씨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제 이름으로 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거라고. 그걸 기반으로 재정비하면 된다고. 저는 안도했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달라고. 서류를 정리해서 새로 작성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한다고. 사무실을 나와 태식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내왔어요. 저는 태식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어떤 게 제 명의고 어떤 게 공동 명의인지 확인해달라고. 태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다고. 나이 들면 미리 해둬야 한다고. 태식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다고.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던 거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준비됐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재우는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정비한 서류들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계좌명에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재우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연락했습니다. 등기부 사본을 새로 발급받았다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도 정리했다고. 저는 태식 중개소로 갔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이게 제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넘볼 수 없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서재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이었어요.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혜진 눈에 띄지 않게.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바꾸겠다고. 안방 벽지도 새로 하겠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혜진은 말만 했어요. 효도한다고, 시어머니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혜진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실수한 게 없는지.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 혜진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편하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건 달랐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 전야는 고요하다고.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고. 가족회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정한 날이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명의를 정비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민수는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모두 모였습니다. 혜진은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준비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혜진이 서류를 꺼내놓고 새 재산 정리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리 명의는 제 쪽으로 일어나 하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눈이 서류를 향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이제 제 이름이야. 내 자린 없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정비된 통장 사본도 있었어요.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혜진이 준비한 서류는 무용지물이 됐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한참 전부터라고. 아무도 모르게. 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럴 순 없다고. 약속이 다르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속? 내가 한 약속이 뭐였는데.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재우가 정리해준 문서들, 태식이 확인해준 등기부. 모든 게 합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걸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혜진이 가로챌 수 없는 것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알았을 겁니다. 제가 옳다는 걸. 혜진이 너무 나갔다는 걸.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먼저 너무했어. 난 그냥 지킨 거야. 민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을 봤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참은 세월, 그게 칼이 됐다는 걸 생각했어요. 순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혜진은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제자리를 지켰다는 안도감.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혜진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며느리는 배웠을 테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혜진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수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라고. 손가락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제 이름을 남겨둬서 제가 지킬 수 있었다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민수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시간 좀 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주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혜진이 배워야 할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았던 사람이 일어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맑고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제 것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혜진이 빼앗으려 했던 걸 되찾은 거죠. 혜진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열리던 문들이 닫혔습니다. 며느리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혜진이 울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혜진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죠. 혜진 친정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싶다고.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혜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외출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모임도 안 갔습니다. 명품 가게도 가지 않았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내려놓고 다시 보다가 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혜진은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그 상처가 돌아온 거죠. 민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와 혜진 사이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내 아내가 사과하지 않는 한 달라질 건 없어. 민수는 난처해했습니다. 혜진에게 사과하라고 했대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고.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자존심. 혜진이 저를 모욕할 땐 제 자존심은 생각 안 했으면서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혜진 친구들이요.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고. 친구들은 혜진을 멀리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출장을 연장했어요. 집에 오기 싫었던 거겠죠. 무거운 분위기가 싫었을 겁니다. 집안엔 혜진의 향기 대신 정적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의 편이었습니다. 거짓과 오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혜진이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혜진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했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혜진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만이 어떻게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밤마다 혜진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혜진이 혼자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며느리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혜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요. 아침에 나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짧게 했어요.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변화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텃밭에 물을 줬어요. 묵은 땅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흙냄새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돋아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등을 감싸는 온기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워진 느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텃밭으로 걸어오더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풀을 뽑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저는 미소만 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해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을 용서할 수 있냐고.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진심을 봐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어디선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겠죠. 그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부엌에 섰어요.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익숙한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혜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와 부엌을 봤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국을 저으며 간을 봤어요.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혜진을 봤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혜진은 조용히 그릇을 날랐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먼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순 있었어요. 분노 대신 평화가 남았습니다. 혜진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나를 지키는 시간이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인사했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이 달랐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인지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텃밭에 나가 토마토를 땄습니다. 빨갛게 익은 게 탐스러웠어요. 바구니에 담아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혜진이 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네줬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에 씻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구나. 혜진도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모욕은 돌아오고 착함은 결국 복수가 됐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열기가 손끝을 감쌌죠. 혜진이 남긴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만도 무례함도. 대신 조용한 반성이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어느 날 혜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았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어리석었다고. 어머님을 함부로 대한 걸 후회한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혜진은 변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알았구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다고.
늦었지만 배웠다고.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그 순간 모든 게 풀렸습니다. 쌓였던 감정들, 맺혔던 응어리들. 찻잔처럼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들은 저와 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웃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를 따라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혜진은 이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조언을 구했고 도움을 청했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혜진이 새벽부터 일어나 도왔어요. 나물 무치고 전 부치는 걸 배웠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릴 때 혜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절했어요. 며느리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거죠. 저는 손을 잡아줬어요. 제사가 끝나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제대로 못해드렸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러겠다고. 꼭 잘하겠다고. 저는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어요. 텃밭에 함께 나갔습니다. 혜진에게 상추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다고. 혜진은 웃었어요.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섰어요. 혜진이 칼질하고 저는 양념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리듬이 맞았어요.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런 거구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 혜진은 배웠고 저는 용서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이 편하다고. 오고 싶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 가족이라고. 밤에 혜진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였어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기억한 거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고.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밝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복수가 됐고 복수는 용서로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였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혜진은 달라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존중과 진심이 무엇인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거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혜진이 뿌린 오만은 고통으로 돌아왔고 제가 뿌린 인내는 평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합니다. 혜진도 그래요. 민수도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잔 안에 차가 식어갑니다.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쓴맛 뒤에 단맛이 왔습니다. 인생도 그랬어요.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